여러분께서는 지금 평화방송의 명품 시사 프로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0%였습니다. OECD 회원국 35개 나라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내지 12위권인 걸 감안하면은 복지는 후진국 수준인 겁니다. 제도적 복지가 이렇게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런 요구에 잘 부합하는 복지국가 안내서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기획한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토요 초대석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와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책 제목이요?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입니다. 네, 직접 제 이름을 땄습니다. 일단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 2007년 7월 달에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해수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1980년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이 1990년대에 전문가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예. 1990년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기여를 한 그런 공로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고 네. 더 민생의 고통을 느끼면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불행 시대로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지금 경제와 민생, 복지 예. 전반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 모델, 네.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 이제는 경제 분야 전문가, 복지 전문가, 보건 전문가, 노동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구한 성과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주 정규 단체고요. 그러면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봐야 되겠네요. 법인 싱크탱크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법인으로서 저희들이 회원들이 내는 이제 회비가 전부 다 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수는 없어서 정치, 경제, 복지, 철학, 역사를 넘나들며 풀어낸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의 읽기 쉬운 복지국가 이야기인데 여기 책을 보니까요, 이 행복이라는 핵심 용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과 또 행복할 권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책에다 적어 놓으신 겁니까? 저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 저는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행복해지려면 먼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자리예요. 예.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제가 실제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OECD에서는 매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OECD 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맨날 최하위권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가를 들여다보니까 행복지수의 구성에 네. 가만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행복지수가 11개의 지수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크게 나누어 보면 예. 하나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복지 분배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도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지고는 연평균 2%대의 저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밑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는 지금 뭐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행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제도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예,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성으로 하신 말씀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얻지 않습니까? 국민 행복 시대였죠. 예, 이상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행복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된 나라가 바로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스웨덴, 독일, 미국 모델 글쎄요 어떤 모델에서 좀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 좀 배울 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미국하고 스웨덴이거든요. 예. 영미식 그 시장 만능주의 국가, 네. 그리고 북유럽식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예.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영미식 그 시장 만능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리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인정합니다. 네.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라 이거죠. 예. 추구 못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추구했는데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만능에서 승자가 독식하는데 예. 실패한 사람은 이제 형편없이 사는 거죠. 불행하게. 예. 이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게 예.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북유럽에서는 행복 추구권뿐만 아니라 행복할 권리도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권리도? 행복할 권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선진 복지국가고 네. 미국식의 시장 만능 국가에서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행복을 추구할 자유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권에 해당되는 진짜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북유럽 모델이 국민의 행복에는 훨씬 더 친화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 가입한 지가 아마 올해로 만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삶이 그간에 20년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나 좀 나아진 걸까요? 국민의 삶이라는 게. OECD 가입을 한 지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비교해 볼 수 있죠. 20년 네, 전과 네. 지금을. 예. 비교해 보면 자살률이 정확하게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죠.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OECD의 3배나 됩니다. 네. 그리고 출산율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예. 1.7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예. 지금은 1.2로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자살을 해버리고 애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가 아니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인가 행복한 나라인가 불행한 나라인가 이게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나 불평등 지수도 또 따져보면 형편없어졌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절대 빈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대 빈곤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예. 사실 지금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 빈곤이라고 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느냐. 그런데 못 산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 빈곤자의 비율이 20년 전에는 우리 전체 인구의 8%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15%로 2배가 늘어버렸거든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예. 소득 상위 10% 국민이 전체 우리나라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예. 48%를 가져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100명 중에 10명이 빵을 48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게 48.2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요 나라 중에서 미국에 이어서 2등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불평등 2등의 이 불명예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불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자화상이 슬프기도 하고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국민입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이 한 1,700시간인데 네. 우리는 지금 2,200시간 아닙니까? 예.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네. 다들 일자리 구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슬픈 자화상이 만들어졌느냐? 네. 이것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구조가 이게 시장 만능,
그 속에서 성자가 독식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회가 대체적으로 좀 이게 중간이 튼튼해야 되는데 예. 중간이 다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면서 양극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이 전쟁, 예.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그야말로 이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20년 사이에 만들어져 버린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가 뿌리를 내려버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철수해버리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성자가 독식하는 그래서 재벌과 대기업이 패권적 권력을 행사하면 해서 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시켜버리는 이 속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불행해지는 이런 게 초래된 거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은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이 늘 우세한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요즘 와서는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래도 저성장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대밖에 되지 않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성장의 이 파이라 그럴까요? 그릇을 좀 키워야지 복지 분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꼭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07년도에 국민 여러분 경제 성장이 우선입니까? 복지 분배가 우선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으로 파이를 먼저 키울 능력이 있는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야당 후보를 지지하면 이제는 이 복지 분배 그래서 있는 파일마저 나눠버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독하게 진실을 오도한 거고 왜곡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낙수 효과라는 게 이미 그 실패했다 없다는 게 이미 판명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장 우선주의는 성장 동력이 있는 곳 특히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부자들이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자. 자유시장 지상주의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자유의 확대에 더 신경을 써야지 복지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복지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경제성장에 우선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30년, 40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미발달했기 때문에 자본 형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우선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본이 너무나 고도하게 형성돼 있는데 국민 다수가 거기에서 배제돼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 다수를 노동시장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산업과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지거든요. 복지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게 아니라 복지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거든요. 그래서 복지 없이 그러면 경제 성장이 가능하냐? 제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복지가 보편적인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좀 인상적으로 와닿고요. 교수님, 우리가 복지 얘기를 할 때 늘 언론에서도 예를 드는 게 비판의 근거로 드는 게 그리스 아닙니까? 뭐 딱히 이 나라를 찝어서 얘기한 그렇지만 그리스가 경제 위기 겪었을 때 우리나라 일부 언론 또 정치인들이 그리스의 고복지가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이런 주장 펴면서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비판의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그리스가 과연 복지를 너무 많이 하는 나라라서 경제 위기를 겪었는가?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는 고복지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스의 복지는 GDP의 22%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OECD 딱 평균입니다. 그 평균 수준의 복지를 한 나라이지 고복지가 아니죠. 만약에 고복지를 해서 망했으면 어느 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덴마크가 망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복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럼 그리스가 왜 그러면 경제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는 경제의 질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가 이게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누적됐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리스 산업이라도 변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조업도 거의 없고 산업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속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우선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이게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하는데 이 복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현금 복지, 사회 기득권층들에게 퍼주는 복지를 너무 많이 하고 실제로 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예. 여성 고용률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나라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이 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40%인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78%나 되거든요. 네. 여성의 고용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가 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요. 이 보편적인 이 복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개미들도 배짱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을 하는데 네. 제 맞은편에 나온 모 경제신문의 논설위원께서 예. 그런 식으로 저를 공박을 했습니다. 네. 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근로윤리가 나빠져가지고 다들 복지만 받아 먹으려고 하고 보편적으로 복지 받아 먹고 보편적으로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했는데요. 이건 정말 지독하게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아도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편적 복지가 뭐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편적 복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료복지거든요. 예.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예. 또 노후복지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까? 오히려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일을 못 해요.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거 근로윤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실업이 되어졌을 때 돈 받는 거. 네.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급여만 받아먹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받는 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 6개월이 최장 기간이에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 중에서는 근로윤리를 해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복지 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선별적 복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예.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후하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이제 안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너무나 이게 인색해요. 그래서 안 죽을 만큼만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할 사람이 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의 고용률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네. 보편적 복지를 하는 북유럽 나라들의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 하면 대체적으로 한 80%까지 돼요. 아하.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84%, 예. 스웨덴이 75.5%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우리나라는 6% 됩니다. 네. 65.7%예요. 정확하게 65.7%. 네. 그러면 스웨덴보다 우리가 10%포인트 고용률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별적 복지를 하고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도 네. 고용률이 지금 65%밖에 안 되고 고용률이 지금 65%였죠. 예. 그리고 스웨덴은 지금 75% 아닙니까? 예. 75.5%라고 말씀하신다고. 네네. 예.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더 높죠, 오히려. 그러네요. 그 통계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그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또 세금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게 국가 부채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나올 법한데요. 보편적 복지가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재정 지출 규모를 보면 예. 굉장히 크거든요. GDP의 거의 한 4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 같은 나라는 GDP의 한 33%를 차지하는데 예. 45%라는 거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못해가지고 GDP의 한 30% 수준을 우리가 지금 이 복지라든지 그 공공 지출에다 쓰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보편적 복지가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버리면 그러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더 크면 네. 재정 적자는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40% 이상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국가 부채가 안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를 보면요. 2014년 현재 일본이 GDP의 233%, 예. 그다음에 그리스가 189%, 그리고 미국이 110%, 영국이 113%예요. 예. 그런데 스웨덴은 몇 퍼센트냐? 스웨덴은 52.7%예요. GDP의 53% 되네요. 네,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스웨덴만 예외적이냐? 안 그렇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덴마크도 58%, 노르웨이도 53%입니다. 네. 북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5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런 북유럽 나라 사람들은 네. 보편적 복지로 재정 지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 부채가 세계적으로 적으냐? 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세금 내는 데 대해서 저항감이 적다. 왜? 내가 내는 건 내가 다 받으니까. 네. 보편적으로 벌고, 보편적으로 세금 내고,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보는 거죠. 그건 아마 조세 정의가 제대로 확립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책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봐서요.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모델로 역동적 복지 국가를 제안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한국형 복지 국가로 좀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건지, 글쎄, 역동적 복지 국가, 교수님 어떤 국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 하면 예. 뭔가 좀 정체된 느낌, 예. 그냥 성장보다는 그냥 있는 파일을 나누어서 분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느낌.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그 일부 계층이나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사실은 이런 인식을 확산시킨 겁니다. 네. 이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복지국가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기존의 나쁜 인식 때문에 오해를 하실까봐 예. 역동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엔진을 탑재했다. 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복지국가 모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네 가지의 그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 네 가지 원칙 중에 복지의 원칙이 두 가지고 경제의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가 있고요. 예. 경제에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가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그 기둥을 이루는 거죠. 네 기둥이 튼튼하게 써 있어야 국민의 집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한 기둥이라도 부실해지면 이 집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복지와 경제의 유기적인 통합체로서 네. 복지와 경제는 하나다.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이제 확립하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역동적인 이 복지 국가를 열기 위해서는 담론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잘 연결된 여러 정책들의 꾸러미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이렇게 내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국민들께 늘 세금 더 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세금 걷어다가 4대강이나 파고 말이죠. 엉뚱한 데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예. 건강보험료. 우리가 내고 우리가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건강보험료부터 좀 더 내자. 건강보험료로 우리가 덜 내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의 63%만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의료비가 걱정이 되죠. 예. 그럼 국민들이 이제 뭘 하느냐?
시장에서 각자 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예. 예, 전체 가구의 77%가 민간보험에 한 개 이상 가입해 있고요. 네. 가구당 민간보험료가 월 평균 28만 원이에요.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10만 원인데 네. 28만 원을 민간보험에다가 내고 있으니 예. 이거 누구 이득을 지켜주는 거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국민이 손해보는 거고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네. 민간보험에 내는 돈을 조금만 더 국민건강보험으로 내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복지국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이 고소득자의 피부양자 문제, 아마 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미적거리고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정치권에서도 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게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이 5만 원을 더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용주인 기업도 5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1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국고에서 20%를 지원해요. 그게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쨌건 요거는 이행되고 있죠. 예. 정부에서 20% 주는 걸 요거를 지금 한 15% 정도만 줘가지고 약간 예. 적게 줘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론적으로는 제가 5만 원을 내면 12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민간보험회사에다가 삼성생명 같은 데다가 제가 만약에 라이나 생명 같은 데 5만 원을 내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2만 5천 원만 돌려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 나머지 2만 5천 원은 보험회사가 운영비를 써야 되니까요. 네. 요즘 뭐 방송에 홍보 무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광고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5만 원을 국민건강보험에다가 더 내면 네. 12만 원을 돌려받고 네. 민간보험에다가 5만 원을 내면 2만 5천 원만 돌려받는데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아하. 당연히 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당연히 선택이죠. 그렇죠. 전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죠? 음흠. 국민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정치가 이 국민의 요구를 못 들어주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시장에서 각자 도생하니라고 전부 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대선 때도 뭐 여야 후보들이 복지국가 공약 전면에 내세웠지만은 지금까지 실제로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이런 비판들이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복지국가로 가려면 앞서 교수님 뭐 여야 정치권 말씀 문제하셨지만 역시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북유럽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민생의 주요 의제들, 다시 말해서 정책 문제입니다.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치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놓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세력들이 논쟁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도 배제시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농민이든 노동자든 도시 빈민이든 아니면 뭐 성공한 엘리트이든 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다 있어가지고 그 정치 세력들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수렴해내고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당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중앙 정치로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 체제가 국민을 포용하는 시스템인지 오히려 국민을 배제해버리는 시스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자 독식형의 정치 제도냐 아니면 국민 포용형이냐. 지금 북유럽 나라들은 이 국민을 포용하는 네. 다시 말해서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 정치제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자가 독식하는 구조.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돼요. 교수님하고 또 선거제도 개편까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교수님의 견해는 역시 비례성 그렇습니다. 제도가 더 포용적인 맞습니다. 그런 제도이다. 이런 정치가 말씀이네요. 포용적이라야 네. 경제도 민주화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경제 질서에 반영될 수 있는 국가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그 대선 공약은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지난 2012년 대선은 복지국가를 놓고 여야 후보가 격돌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럼 뭐합니까? 안 지켜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정부 여당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폐기해버리고 네. 그리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할 그 능력이나 책임감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의 소중한 의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다음 대선 때는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요. 예, 마칠 때가 됐는데 토요 초대석 오늘은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저자이신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와 장시간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